그동안 월드컵에서 6전 전패의 팀을 이번에 32강을 넘어서 16강 진출이라는 캐나다 축구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뭐 아무래도 제시 마치가 한국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유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같은 날 홍명보 감독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날 제시 마치 감독의 이런 성과를 보면서 조금 더 배 아프고 안타깝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캐나다 축구협회는 한국보다 재정 상태가 더 안 좋아서 제시 마치 연봉을 협회 차원에서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말에 6월 28일 같은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같은 상대를 상대했었던 두 명의 감독 운명이 완전히 정반대로 갈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홍명보 감독은 과달라하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2강 진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퇴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태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하면서 자진 사퇴로 마무리가 됐어요. 지난 2년 동안 선임 과정부터 말도 많았던 홍명보 체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같은 날 캐나다를 이끌고 있는 제시 마치 감독이 캐나다를 이끌고 캐나다 역사상 사상 처음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축구 역사를 다시 쓰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참 그 경기 보면서 여러 가지로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테디움 티켓 미처 팔지 못한,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한국이 거기서 경기할 줄 알고 막 $2,000 넘게 막 표를 샀다가 남아공 캐나다가 되니까 표가 제값에 안 팔려가지고 몇백 불의 표를 파느니 그냥 가서 보자 하고 그 경기장에 오신 한국 팬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 LA에서 남아공 자리가 한국 자리일 수도 있었는데 있었는데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거의 컸죠. 좀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그 자리가 만약에 한국 자리였으면은 제 생각에는 경기를 보니까 캐나다 상대로도 충분히 한국이 승리를 거두고 16강을 진출하는 팀은 캐나다가 아니라 한국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됐는데, 캐나다가 사실 개최국이지만 또 그렇게 강팀은 아니잖아요. 캐나다 선수단 보면은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제 캐나다 가장 슈퍼스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그런 거의 유일한 빅클럽 스타 선수죠, 알폰소 데이비스. 근데 이 선수도 사실은 조별리그 내내 출전도 못하고 부상 때문에 출전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32강에 교체로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었고,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 빼면은 마치 감독 아래서 급성장한 조나산 데이빗, 유벤투스 뛰는 그 정도가 그래도 빅클럽 스타 선수 정도. 그 외에는 대부분 이렇게 골 넣은 선수가 유스타키오, 원래 포르투 선수인데 지금 임대로 손흥민과 같이 LAFC에 뛰는 선수죠. 그 다음에 초니에르, 제이코 샤플버그 같은 선수들이 다 LAFC 캐나다 라인 선수들이고, 절반 정도가 MLS 선수들, 그 다음에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도 한국 선수들 수준에 보면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그 정도 한국에 비하면 선수단 레벨 자체가 상당히 낮은 그런 팀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이전 월드컵 2번 나갔었는데 6경기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6전 전패 팀이었고요. 그런 정도의 팀인데 이제 2년 전이었죠. 그때 한참 클린스만 이후에 막 감독 선임할 때, 그때쯤에 이제 제시 마치가 한국 1순위 후보였고, 이제 한국하고 안 되고 2024년 5월에 캐나다랑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코파 아메리카에서 칠레, 페루 등 제치고 4강 진출하면서 캐나다 뭔가 이번 월드컵에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막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더니 마침내 캐나다 그동안 월드컵에서 6전 전패의 팀을 이번에 32강을 넘어서 16강 진출이라는 캐나다 축구 역사의 새로운 그런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제시 마치가 한국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유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같은 날 홍명보 감독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날 제시 마치 감독의 이런 성과를 보면서 조금 더 배 아프고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시 마치 당시에도 많이 이름이 나왔었는데 솔직히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좀 놀라기도 했고요. 제시 마치가 한국에 온다고 하고 놀라기도 했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 제시 마치가 누구야 하기도 했고, 이제 그 정도 감독인데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조금 알려지기 시작한 게 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미국 대표팀의 코치로 합류했어요. 수석 코치로. 당시가 이제 밥 브래들리 감독 때였는데 그때 수석 코치로 합류해서 밥 브래들리가 사실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인정받는 그런 감독은 아닌데 오히려 밥 브래들리 밑에서 수석 코치로 활동하면서 2010년에 미국 대표팀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사실은 밥 브래들리가 아니라 제시 마치가 만든 거다. 공격 전술 다 주도했다. 그런 얘기도 있죠, 당시. 그게 그냥 추측일 뿐이지만 하는 얘기들이지만 어쨌든 당시에 밥 브래들리 밑에서 수석 코치 맡으면서 미국이 잉글랜드랑 1대1로 비기고 1승 2무로 아주 좋은 성적으로 무패로 16강 진출하는데 공을 세웠던 그런 당시 미국 대표팀 수석 코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MLS로 넘어와서 나중에 MLS에서 뉴욕 레드불 감독을 맡아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완전히 맞자 말자 MLS 올해의 감독에 오르고 몇 년 동안 MLS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그런 감독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 레드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제 그 레드불 스포츠 기업에서 눈독을 들이게 되죠. 이 감독을 한번 키워봐야겠다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레드불 시스템에서 라이프치히 그 유명한 이제 랄프 낭릭, 이번에 오스트리아 감독, 개겐 프레싱의 대표 주자죠. 네, 랄프 낭릭 감독이 당시에 라이프리치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이 뉴욕 레드불에서 성과를 거둔 제시 마치를 눈여겨보고 레드불에서 라이프치히로 부릅니다. 네, 그래가지고 낭릭 감독 밑에서 배우게 만들어요, 코치로.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배워가지고 개겐 프레싱, 압박 축구, 공격 축구를 다듬어서 아시다시피 이후에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 레드불, 다 레드불 산하 팀들이죠. 레드불 짤스부르크에 가서 그때 이제 황희찬도 지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노르웨이의 엘링 홀란도 지도하고 일본의 미나미노도 지도하고 하면서 살스부르크 돌풍을 일으켰던 바로 그 감독이 제시 마치 감독이죠. 한국 팬들에게도 축구, 유럽 축구를 많이 보고 축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익숙한 이름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젊은 감독, 아직까지 이를 것이 높지 않았던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랄프 낭릭의 그 개겐 프레싱을 이어받은 레드불 시스템 산하에서 성장한 그런 이제 감독이었는데 이후에는 사실은 조금 부진하긴 했어요. 네, 그 라이프치히를 맡은 이후에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물러났고 그 다음에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직을 아주 당시에 연봉 350만 파운드 한 60억 원이죠. 네, 아주 큰 연봉을 받으면서 리즈 유나이티드로 갔는데 사실은 이제 성적 부진으로 경질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즈 경질 이후에는 그래도 여전히 유럽에서 원하는 팀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제시 마치 감독이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 대표팀 감독에 도전을 하게 되죠. 당시 이제 미국 대표팀 감독 1순위였고 마치 감독이 미국 대표팀 감독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탈락을 했고 그 다음에 노린 게 이제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감독은 약간 상황이 완전히 유럽에서 떠오르는 그런 젊은 감독, 연봉도 전 세계적으로도 고액 연봉을 받는 그런 감독으로 성장을 했는데 하지만 라이프치히에서는 성공하지 못했고 리즈 유나이티드에서는 성적 부진으로 경질됐고 미국 대표팀 감독 맡으려고 하다가 약간 물먹은 약간 탈락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약간 자존심 회복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좀 국가대표팀을 맡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 대표팀을 굉장히 맡고 싶어했다라고 하죠. 네, 그 황희찬을 맡았던 그런 이력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 협상을 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황희찬 그 당시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보러 가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였었다라고 하죠. 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지난 얘기입니다만 한국이 머뭇머뭇되면서 공식적인 이유는 연봉 문제, 연봉이 한 38억 원 정도? 네. 근데 그게 새 전으로 달라고 했으니까 맞춰달라고 했으니까 한국이 당시에 이제 클린스만 위약금도 물어주고 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다.
네, 뭐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클린스만이 한국에 체류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는데 제시 마치 감독도 한국 체류를 좀 최소한으로 하려고 했다고 해요.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됐다.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한국이 머뭇머뭇대면서 한 3주 정도 연락도 안 해주고 뭐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캐나다하고 계약 발표가 나게 됐죠. 네. 캐나다를 맡은 이후에는 코파 아메리카에서 말씀드린 대로 4강을 이루면서 뭐 이제 각광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결국 월드컵에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16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국하고 캐나다 축구협회하고 차이가 크게 났던 게 뭐냐면 캐나다 축구협회는 개최국 중에 하나긴 하지만 사실 축구라는 종목이 그렇게까지 저변이 큰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축구협회 재정 자체가 대한축구협회보다 훨씬 열악한 곳이 캐나다 축구협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이제 크게 차이가 발생을 한 건데 이게 굉장히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좀 흥미롭다.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 가장 큰 부분. 뭐 제시 마치가 더 좋은 감독이었느냐, 아니면 뭐 그 이후에 이름들이 올랐던 뭐 데이비 바그너라든지 뭐 뽀액 감독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이 됐는데 뭐 누가 더 좋은 감독이냐, 그건 뭐 다 결과론적인 거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협회가 움직인 그런 액션이란 부분입니다. 사실 그 캐나다 축구협회는 한국보다 재정 상태가 더 안 좋아서 제시 마치 연봉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뭐 협회 차원에서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제시 마치 감독을 세계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던 연봉이 만만치 않은 이 감독을 과감하게 영입을 했느냐? 그 축구협회가 돈을 좀 대고, 그 다음에 캐나다 소재 MLS 구단이 3개가 있죠. 밴쿠버 화이트캡스, 그 다음에 뭐 그 몬트리올, 그 다음에 토론토. 이렇게 3개의 MLS 구단이 있는데 이 3개의 MLS 구단의 구단주들이 돈을 내놨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대규모 기부가 있었고 민간 후원자들이 있었고 기업들, 캐나다 기업들이 또 동참하고 해가지고 이 마시 감독의 연봉을 맞춘 거예요. 협회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시 마치 감독이 캐나다 국가대표팀에 선임된 다음에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MLS 캐나다 국가대표팀 감독. 그러니까 겸직이었습니다. 네, 전체 캐나다 소속 MLS 팀들을 같이 감독하는 뭐 그런 겸직이었어요. 사실상 무슨 MLS를 감독을 합니까? 그냥 조언 정도 하고 뭐 그랬는데 명예직이죠, 명예직. 그런데 각각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모시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캐나다 소속 MLS 구단주들이 나서고 기업들이 참여하고 기부를 같이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제시 마치 감독을, 그러니까 뭐 정확 한 200만 달러가 넘죠. 네, 200만 달러 넘는데 MLS 구단 3곳에서 각각 50만 달러씩 내고 나머지가 이제 축구협회가 내고 좀 기부가 더해지고 뭐 해가지고 마시 감독을 영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야,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는 대단한 결정을 하고 과감하게 지른 거죠. 예.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월드컵 직전에, 원래 월드컵까지인데 계약이 월드컵 직전에 2030년까지 연장 계약을 했어요. 예. 2030년까지. 뭐 이제 코파 아메리카 4강도 이끌었고 그 다음에 월드컵 아직 치르기 전이지만 그 정도의 또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캐나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약간 뭐 그럴 법도 한 게 코파 아메리카 4강 이끈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팀 전력을 상승시키면서 랭킹도 굉장히 올렸고 기존의 스타였던 알폰소 데이비드뿐만 아니라 조나탄 데이비드라든지 뭐 라린이라든지 부캐넌 같은 그런 새로운 선수들을 발굴해서 키워내고 하는 역할들을 이 제시 마치 감독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야, 이 감독하고 좀 오래 가야겠다 해가지고 월드컵 직전에 아예 2030년까지 연장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연장 계약을 할 만큼 또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 계약은 또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MLS 그 토론토가 빠졌어요. 토론토가 빠지고 화이트캡스는 이제 사실은 매각 절차 지금 있는데도 화이트캡스는 그대로 남았고 그 다음에 몬트리올이 또 후원하고. 근데 이렇게 토론토가 빠졌으니까 네, 이게 토론토가 빠진 자리를 뭐 그 어떤 재단, 뭐 카르미 조이 샤프토 재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캐나다의 어떤 그런 재단. 그 다음에 또 유력한 캐나다의 명문 가문.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익명의 후원자. 등이 이렇게 뭐 기업들, 캐나다의 명문 가문, 뭐 이런 데가 다 합쳐가지고 재계약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2030년까지 제시 마치를 재계약을 한 겁니다. 참 그 캐나다 축구협회는 한국보다도 사실은 연봉 감당 수준이 더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과감하게 제시 마치한테 베팅을 한 거예요. 근데 제시 마치 입장에서 사실은 유럽에서 약간 부침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 대표팀 물먹고 한국 대표팀 원했는데 한국 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에서 미적미적 뭔가 3주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뭐 진짜 그건 지금까지 무례라고 지금 뭐 얘기 많이 있죠. 3주 동안 뭐라고 가타부타 말도 안 해주고 질질 끌고 뭐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캐나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약간 제시 마치 감독이 본인도 강력하게 캐나다 쪽으로 마음이 확 갔다고 하죠. 네, 그래가지고 마치 그런 부분들이 좀 맞아 떨어지면서 캐나다가 제시 마치 감독과 함께 지금 6전 전패였던 팀이 최초로 16강. 혹 뭐 개최국이라고는 하지만 네, 16 개최국이라고 뭐 다 그렇게 성적 거둘 수 있습니까? 16강. 그리고 2030년까지 재계약을 마친 상황이에요. 뭐 그동안 사실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 얘기는 많이 있었죠. 2월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정혜성 위원장 체제로 해가지고 클린스만 경질되고 당시에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로 뭐 경기를 치르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한 32명 처음에 근데 11명으로 압축해서 국내 4명, 해외 7명. 그때 이제 1순위가 마치 감독이었죠. 4월에 정혜성 위원장이 런던에서 마치 감독 처음 면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월 그때가 4월 중순 정도? 네, 4월 중순 정도. 네, 그런데 뭐 한 달 사이에 뭐 한국이 좀 미적미적 되면서 뭐 그러니까 그 대한축구협회 좀 그 윗선에서는 제시 마치가 누구야?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클린스만처럼 이름값이 되게 유명한 되게 진짜 웃기는 상황인데 그렇게 유명한 감독도 아닌데 연봉이 왜 이렇게 비싸? 그것도 새 전으로 맞춰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쉽지 않다. 연봉 맞추기 쉽지 않다. 도대체 누군데? 막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민감했던 한국 내 체류 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미적미적하면서 그냥 다른 후보로 갈까 말까 2, 3주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동안 결국에는 이제 5월 초에 마치 쪽에서 거부 통보가 왔고 이제 5월 한 12일, 13일 경에 협상 결렬이 공식 확인되면서 바로 이제 캐나다와 계약이 발표가 됐죠. 이게 재밌는 게 당시에 제시 마츠가 1순위였고 그 다음에 2순위가 당시 이라크 감독이었던 헤수스 카사스, 네, 그 다음에 느나르 감독도 있었죠. 느나르 감독 굉장히 또 막 느나르가 말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터키 감독이었고 FC 서울 감독이었던 귀네슈 또 전 감독이 있었고 뭐 그랬는데 뭐 이렇게 다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사실 카사스는 그 당시에 이라크를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라크 축구협회에서 절대 안 된다 해서 뭐 무산이 됐고, 느나르는 협상 자체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죠. 그 귀네스는 대한축구협회 쪽에서 좀 퇴짜를 놨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깨졌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제시 마치 깨지고 그 다음에 결국에 다시 이제 이임생 기술총괄 체제로 또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후보를 꾸렸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근데 그때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때부터 진짜 큰 문제였던 게 새로 체제를 꾸려가지고 후보를 다시 짰는데 그 후보에 누가 들어있었냐면은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 다시 들어있었어요. 1차 때 이미 이라크 축구협회에서 절대 안 된다 불가 통보를 내려가지고 결렬된 후보였는데 2차 그 협상단을 꾸리면서 그 후보에 카사스 감독을 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의심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그냥 명목상 후보들을 꾸린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황선홍 감독한테 그리고 또 당시 임시 감독이었던 김도훈 감독한테 정식 감독직 제안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두 사람 모두 당연히 거절했고 홍명보 감독도 사실은 처음에는 강력하게 거절했다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막 흐지부지 막 그러고 있다가 뭐 정강위에서 계속 후보 추천을 하면서 나온 이름이 당시에 다비드 바그너하고 거스포에. 네. 이때 제시 마치에서 또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좀 무례한 예의에 맞지 않는 좀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다비드 바그너가 허더스필드 EPL 승격시키고 그다음에 노리치 시티 감독 때는 황의조 지도도 했었기 때문에 좀 한국 선수들한테 좀 관심도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한국팀 되게 맡고 싶어 했다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50쪽짜리 PPT 준비해가지고 막 발표하고
네, 그 다음에 연봉도 한국에 맞추겠다. 국내 체류 조건도 한국에 맞추겠다. 그리고 실제로 전력 강화의 투표에서도 홍명보보다 박은호가 표가 더 많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그랬는데 그냥 사실은 흐지부지. 거스포에 또 썬덜랜드에서 뭐 기성용, 지동원 지도했던 경험도 있고, 약간 EPL에서도 리그컵 준우승한 경력도 있고, 한국팀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라고 하는데 거기도 뭐 흐지부지. 거스포에서는 얼마나 억울했는지 나중에 전북 현대에 와가지고 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뭐야 이런 것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다비드 바그너 같은 경우에는 이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한국 그 축구협회에. 그래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고 그 대표팀 감독직의 회의감까지 느꼈다. 뭐 지금은 사실은 감독선에서 물러나서 구단 그런 행정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대표팀 감독 뭐 직에 대한 회의감, 뭐 그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때 이제 홍명보 내정 기자회견을 듣고 바그너하고 포엣은 자신이 탈락한 걸 알았다라는 뭐 굉장히 좀 해서는 안 될 그런 무례를 좀 범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7월 초에 결국에는 이제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뭐 그게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인데, 참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더 나은 감독이냐. 제시 마치는 뭐 당연히 당시에 유럽에서도 뭐 좀 많이 찾는 곳이 있었던 감독이니까 뭐 홍명보 감독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래도 뭐 이게 결과론적인 거죠. 누가 더 나은 감독이니까. 제시 마치가 더 나았냐, 아니면 뭐 바그너하고 포엣은 사실은 좀 대한축구협회 측면에 뜨뜻미지근했다고 해요. 네. 근데 바그너 포엣이 홍명보다 더 나은 감독이냐, 뭐 그거는 이제는 뭐 생각하기 나름일 테고. 네. 근데 저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캐나다는 그냥 일관성 있게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을 했어요. 한국은 막 몇십 명, 열 몇 명, 그다음에 그거 안 되니까 다시 뭐 또 바꿔가지고 또 열 몇 명, 그러면서 막 여기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막 이 의견 저 의견 그러면서 막 몇 주 동안 연락도 안 해주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캐나다는 일관성 있게 절차를 딱 밟아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전직 캐나다 국가대표들도 구성된 면접단을 꾸려가지고 제시 마치 감독 면접하고, 그 다음에 제시 마치로 후보도 캐나다는 제시 마치밖에 없었다고 해요. 후보도 별로 많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한 다음에 제시 마치로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순간, 사실은 재정적으로도 그 정도 능력도 안 되지만 과감하게, 그리고 MLS 팀들을 같이 끌어들여가지고 정말 뭐 과감한 실행력을 선보여서 제시 마치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을 했고,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뭐 지금 성공을 한 거죠.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그 공정성, 투명성 얘기도 많이 있는데, 캐나다도 무슨 여러 후보들을 놓고 점수를 매겨서 공정성 있게 했느냐. 근데 대부분의 전 세계 많은 축구 협회가 뭐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한국도 예전에 어느 정도 안에서 누군가를 선택해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하지, 뭐 이렇게 점수를 다 매겨가지고 그 중에서 1등한 사람을 뭐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사실 축구 협회들이. 그러니까 캐나다도 뭐 한국에 비해서 되게 공정하게 막 여러 후보들을 놓고 제시 마치를 선택했느냐, 그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캐나다는 딱 제시 마치를 정해놓고 한국하고 삐걱했네, 우리가 영입해야지 하고 달려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다가갔고, 그 다음에 면접은 아주 투명하게 전직 국가대표로 구성된 면접단을 꾸려가지고 아주 투명하게 면접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니까 과감하게, 돈이 한국보다 훨씬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과감하게 좀 파격적인 그런 아이디어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제시 마치를 선임을 했고, 그게 이제 성공을 거뒀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한국 대한축구협회하고 큰 차이지 않는가, 그런 결단과 행정력, 그 다음에 또 캐나다 축구 발전이라는 그런 걸 대의를 놓고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MLS 소속 캐나다 구단들이 함께 뭉치고, 기업들이 뭉치고, 축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캐나다의 유명 기업들, 가문들이 또 함께 서포트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걸 추진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시 마치가 거기에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미국 대표팀 물 먹고
한국에는 무시당한 이 상황에서 캐나다가 그렇게 나오는데 왜 감동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시 마치가 완전히 캐나다 쪽으로 확 기울어졌고,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막 좀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미국에 주로 들어와라 막 그런 얘기할 때 제시 마치 감독은 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캐나다 편을 들면서 캐나다 정치적인 발언까지 해요. 이게 얼마나 제시 마치 감독이 캐나다를 사랑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제시 마치 감독도 완전히 캐나다를 좀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서 여기서 시너지가 나고 그 기대와 후원에 보답하는 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동안 월드컵 2번 나가서 6경기 전패했던 캐나다가 사상 최초로 16강을 진출하는 그런 기적을, 사실 선수단도 그때보다 그렇게 좋아진 것도 아닌데 그런 기적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말에 오전에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 사퇴 기자회견을 보고, 그 다음에 점심때 LA에서 어쩌면은 그 자리가 한국 자리가 될 수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캐나다와 남아공 경기를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캐나다는 제시 마치 감독과 함께 16강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또 한 번 씁쓸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어쨌든 이제 아시안컵 앞두고 있고 홍명보 감독이 물러났기 때문에 이제 후임을 생각해야 되고, 뭐 다음 뭐 축구를 이제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스텝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말이 많아요. 근데 한번 이번 거를 보면서 캐나다 축구협회가 정말 참 힘이 많이 없고 약한 축구협회인데, 그 협회가 이번에 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좀 그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한국 축구협회가 좀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좀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DKN 스포츠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은 달라스 월드컵 경기장에 노르웨이하고 이제 아이보리 코스트, 코트디부아르 경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저는 이제 계속해서 또 달라스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월드컵 경기들 좀 취재하면서 월드컵 소식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